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매달린 해는 곡식을 잊게 하는 자애로운 어미가 아니라 대지를 집어삼키려는 굶주린 괴물처럼 붉은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있었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니 조선 팔도가 펄펄 끓는 가마솥과 다를 바가 없었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지가 벌써 달포를 넘겨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흉하게 갈라져 신음하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조차 잎을 축 늘어뜨린 채 더위에 지쳐 숨을 헐떡이는 듯 했으니 그 아래 모여 부채질을 해대던 노인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근심의 골짜기가 패어 있었다. 타는 듯한 갈증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초목, 심지어는 저 멀리 보이는 검은 산의 바위들마저 바싹 말려버릴 기세였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겁쟁이이자 나무꾼인 칠성치싱은 지게를 짊어지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그의 입에서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애구구, 내 팔자야. 남들은 그늘 아래서 낮잠이나 자는데 나는 이 땡볕에 땡감이라니. 마누라 쟁기는 솜씨가 영 시원치 않아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칠성의 등줄기에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삼배 적삼을 흠뻑 적셨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눈을 찔러대어 앞을 제대로 분간하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그는 집신이 닳도록 땅을 내디디며 혹시라도 시원한 계곡물이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 하여 연신 두리번거렸다. 산속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는데 평소라면 시끄럽게 울어대야 할 매미들조차 더위에 지쳐 울음을 멈춘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불길한 징조를 감지하고 입을 다문 것인지 알 수 없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숲속의 공기는 마치 소미불을 뒤집어 쓴 것처럼 답답하고 무거워서 칠성은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증기를 들이마시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던 칠성은 문득 등 뒤에서 서늘한 한기를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히 땀이 식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 경고하는 원초적인 공포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여? 칠성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게를 내려놓고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빽빽하게 우거진 덤불 사이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토끼나 노루가 내는 가벼운 소리가 아니라 묵직한 무게를 지닌 거대한 짐승이 마른 낙엽을 지식이는 소리였다. 칠성의 심장은 마치 예박질을 하듯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흐릿한 눈을 비비고 덤불 속을 응시했다. 뜨거운 아지랑이 사이로 누런 털가죽이 언뜻 보인 것 같기도 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기도 하여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그 순간 덤불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는 두 개의 불빛이 칠성의 눈과 딱 마주쳤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강렬하고 섬뜩한 안광이었다. 칠성은 숨을 들이켰으나 내뱉지를 못했고 다리는 후들거려 제멋대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누런 형체는 서서히 몸을 일으켰는데 칠성의 눈에는 그것이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보다 더 거대해 보였고 검은 줄무늬는 마치 지옥에서 온 사신의 채찍 자국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짐승이 입을 벌리자 톱날 같은 이빨 사이로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왔고 칠성은 그만 혼이 나간 사람처럼 얼어붙고 말았다. 호랑이다 산군 산주님이 나타나셨다. 칠성의 비명은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다가 쇳소리가 되어 터져 나왔고 그는 지게고 나무찜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평소에는 무릎이 아파 잘 걷지도 못하던 다리에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바람처럼 빠르게 산비탈을 내달렸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어 발겨도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으며 오직 등 뒤에서 들려오는 가상의 거친 숨소리에 쫓겨 미친 듯이 발을 놀릴 뿐이었다. 칠성은 산을 내려오는 내내 몇 번이나 구르고 넘어지기를 반복하여 그의 몰골은 흡사 산적대를 만나 옷을 다 털린 폐잔병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고 찢어진 바지 사이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멈출 줄을 몰랐다. 살려주시오 사람, 살려. 그가 지르는 비명은 산메아리가 되어 쩌렁쩌렁 울려 퍼졌으나 마을까지는 아직도 한참이나 남아 있었다. 칠성은 자신이 호랑이의 먹이가 되어 뼈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사로잡혀 눈물 콧물을 범벅으로 흘리며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달리고 또 달렸다. 한편 마을 정자나무 아래 평상에서는 촌장박 영감이 곰방대를 두드리며 무료함을 달래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의 안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으나 실상은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참견하기 좋아하는 호사가였다. 날이 이리 가물어서야 원 올해 농사는 다 틀려먹었구먼. 하늘도 무심하시지. 박 영감의 한탄에 옆에 있던 김진사가 맞장구를 치며 혀를 찼다. 그러게 말일세. 아랫마을에서는 우물을 파다가 헛물만 켰다는데 우리 마을 우물도 바닥을 보일까 걱정이네. 평화롭다 못해 나른하기 짝이 없는 오후 그들의 대화는 기우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마을 어귀 쪽에서 자욱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누군가가 굴러오듯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으니 그 형상은 마치 미친 멧돼지가 돌진하는 것과 같았다. 박영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정체를 살피다가 그것이 마을의 나무꾼 칠성임을 알아보고는 혀를 찼다. 저 녀석은 또 왜 저리 호들갑이야. 벌에라도 쏘였나. 칠성은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평상 앞에 철퍼덕 엎어졌는데 그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고장난 풀무질 소리처럼 쥐픽거렸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칠성의 주위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이보기 칠성아, 대낮에 이게 무슨 추태냐. 산에서 귀신이라도 보았느냐. 박영감이 칠성의 어깨를 흔들며 묻자 칠성은 사색이 된 얼굴로 손가락을 들어 산 쪽을 가리키며 덜덜 떨었다.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 말을 잇지 못하는 칠성에게 누군가 물바가지를 건네주었으나 그는 물을 마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눈만 희번덕거렸다. 호, 호랑이 집채만 한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어. 칠성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한마디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좌중을 강타했고 순식간에 평화롭던 정자나무 아래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칠성의 말은 과장이 섞여 있었으나 공포에 질린 그의 표정만큼은 진실 그 자체였기에 마을 사람들의 등골은 오싹해질 수밖에 없었다. 뭐라 호랑이. 그것도 집채만 한 놈이라고. 김진사가 되묻자 칠성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소. 눈이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이빨은 팔뚝만 합디다. 놈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쩍 벌리는데 내가 똥줄 빠지게 도망쳐서 겨우 살았소. 그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호랑이의 크기는 송아지에서 황소로, 황소에서 코끼리만큼이나 거대하게 부풀려지고 있었다. 마을 아낙네들은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품에 안았고 장정들은 낫과 케미를 움켜쥐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조선 땅에서 호환후환만큼 무서운 재앙은 없었으니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는 줄 알았던 식인 호랑이가 자신들의 마을 뒷산에 나타났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칠성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자 자신이 겪은 공포를 더욱 실감나게 전달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침을 튀기며 묘사에 열을 올렸다. 놈이 한번 울부짖으니 산천초목이 벌벌 떨더이다. 놈은 분명 굶주려 있을게요. 사람 고기 냄새를 맡고 내려오는 게 분명하오. 박영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떨리는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모두 진정하게. 일단 칠성이 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당장 관아에 알리기 전에 마을 문을 걸어 잠그고 대비를 해야 해. 그러나 이미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맹목적인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짐을 싸야 한다고 소리쳤고 누군가는 방공호라도 파야 한다고 아우성쳤으니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갔다. 하늘은 여전히 맑고 햇살은 따가웠으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려도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렸고 산쪽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계심과 공포가 가득했다. 정작 산속에 있는 호랑이는 그저 목이 말라 혀를 내밀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인간들의 상상력은 그 짐승을 마을을 피바다로 만들 악귀로 둔갑시켜버린 것이었다. 칠성은 자신이 일으킨 파장이 얼마나 큰지 가늠조차 하지 못한 채 여전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영웅담을 늘어놓듯 도주과정을 떠벌리고 있었다. 그날 밤 마을에는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인 채 혹시라도 지붕 위로 호랑이가 뛰어내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밤을 지새웠다. 칠성의 과장된 목격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이제 호랑이는 산을 뛰어넘고 구름을 타고 다니며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요물로 묘사되고 있었다. 타는 듯한 가뭄과 호환의 공포라는 이중고 속에서 평범했던 산골 마을은 광란의 도가니로 빠져들 준비를 마친 셈이었다. 태양은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을 남겼는데 그 붉은 빛이 마치 마을 전체를 피로 물들이는 것 같아 사람들은 더욱 몸서리를 쳤다. 칠성은 자신의 집 안방 깊숙한 곳에 숨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감은 눈앞에는 여전히 그 노란 눈빛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사실 그가 본 것은 덤불 속에 웅크린 살쾡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더위에 지친 늙은 맨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나 공포는 진실을 가리는 가장 두꺼운 안대였다. 그렇게 호랑이 소동의 첫날 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의 눈은 모두 시판이 들어가 있었고 신경은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을 찾는 것도 잊은 채 수군거리기에 바빴고 남자들은 모여서 어설픈 무기를 만드느라 부산을 떨었다. 어젯밤에 산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네. 우리 집 뒷마당에 호랑이 발자국이 찍혀 있었네.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들이 사실인 양 둔갑하여 마을을 휘젓고 다녔다. 이제 호랑이는 실지 않은 위협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모든 불행과 불안을 투영하는 거대한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소동의 중심에선 칠성은 어느새 겁쟁이 나무꾼에서 호랑이를 보고도 살아 돌아온 기적의 사나이로 대접받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밥상을 차려주며 호랑이의 생김새를 다시 묻고 또 물었으며 칠성은 그때마다 살을 더 붙여 이야기를 부풀렸다. 놈의 꼬리가 전봇대만 하더이다. 한번 휘두르면
소나무가 뿌리째 뽑힐 기세였지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태세였으니 이것이야말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입, 그것이 호랑이의 출현이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 우물가는 물을 냈는 아낙네들의 수다 소리로 시끌벅적했는데 그 주제는 단연코 어제 칠성이 목격했다는 호랑이 이야기였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아낙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침을 튀기며 이야기를 날라댔다. 글쎄, 뒷집 칠성이 말이여. 그 호랑이 눈알이 주먹만 한 게 아니라 솥뚜껑만 했다지. 뭔가 한번 노려보니까 오금이 저려서 꼼짝도 못했다잖아. 소문은 아침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살이 붙고 뼈가 자라나 칠성이 본 누런 짐승은 어느새 머리가 새 딸린 괴물로 둔갑하고 있었다. 우물가에서 퍼진 소문은 담장을 넘고 밭두렁을 건너 사랑방으로 스며들었으니 남자들의 입을 거치며 호랑이는 더욱 기괴한 형상을 갖추게 되었다. 허허, 이 사람아, 자네는 아직 모르는가? 그놈이 보통 호랑이가 아니라 꼬리로 바위를 쳐서 가루로 만드는 요물이라네. 입에서는 시퍼런 불을 뿜고 발톱은 무쇠납보다 날카로워서 스치기만 해도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더구먼. 사랑방에 모인 노인들은 곰방대를 두드리며 혀를 찾는데 마치 자신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사실 시식이라는 놈은 이미 마을 밖으로 도망친 지 오래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공포만이 금리를 틀고 앉았다. 소문의 진원지인 칠성은 이제 마을의 영웅이자 예언자가 되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모여들 때마다 어제 했던 이야기를 조금씩 바꾸어가며 묘미를 더했다.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그놈이 두 발로 서서 걸어오더이다. 마치 사람 흉내를 내는 것처럼 말이오. 그러면서 나를 보고 씨익 웃는데 그 이빨 사이에 사람 뼈가 끼어 있는 게 보였소. 사람들은 칠성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이고 하며 비명을 질렀고 칠성은 그 반응을 즐기며 으쓱해진 어깨를 주체하지 못했다. 그의 거짓말은 가뭄에 바싹 마른 덤불에 붙은 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점심때가 지나자 옆마을 장터에 다녀온 보부상이 퍼뜨린 헛소문까지 더해져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 아랫마을에서는 호랑이가 외양간을 통째로 뜯어먹고 갔다지 뭡니까. 소가 뼈도 안 남고 사라졌는데 바닥에는 핏자국 대신 유황 냄새만 진동하더랍니다.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도망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호랑이는 이제 단순한 맹수가 아니라 마을의 존망을 위협하는 전설 속의 불가사리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촌장 박영감은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마을 회관 앞마당에 징을 울려 사람들을 소집했다. 댕댕댕 징소리가 울려 퍼지자 밭일은커녕 집 밖으로 나오기도 꺼려하던 사람들이 쭈뼛거리며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모두의 손에는 낫이나 로미, 심지어는 부직갱이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으로 집채만한 괴물을 잡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불안한 눈동자들이 박영감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고 아이들의 칭얼거리는 소리만이 무거운 정적을 깨뜨렸다. 박영감은 헛기침을 몇 번 하여 목을 가다듬은 뒤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로 좌중을 압도하려 애썼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문 때문에 민심이 흉흉하니 내일을 어찌할꼬 고민하다가 여러분을 불렀소. 우리가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그의 말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촌장님,
당장 관아에 포수들을 보내달라고 해야 합니다. 아니요, 무당을 불러 구슬해야 하오. 이건 산신령님이 노하신 게 틀림없어. 의견은 분분했고 두려움에 질린 목소리들은 서로 뒤엉켜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그때 마을에서 제일 가는 수다쟁이 뺑덕 어멈이 눈을 희번덕거려 앞으로 나서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오늘 새벽에 내가 뒷간에 갔다가 웬 검은 그림자가 지붕 위를 휙 날아가는 걸 봤다니까. 그게 분명 그 호랑이 귀신일 거요. 내 귀로 크르릉 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어. 그녀의 증언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호랑이가 날아다닌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군중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질세라. 김진사도 부채를 폐악 펼치며 나섰는데 그는 평소에 점잖은 체면도 잊은 채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했다. 옛 문헌에 이르기를 창귀, 국고에가 붙은 호랑이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 홀린다고 하였네. 어젯밤 내 귓가에 누가 진사양반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바로 놈의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김진사의 학식 있는 발언은 소문에 권위를 실어주었고 사람들은 이제 밤에 누가 이름을 불러도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며 수군거렸다. 마을은 집단 최면에 걸린 듯 보이지 않는 공포를 실체화하고 있었다. 회의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공포를 재생산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마을 입구에 가시덤불을 쌓아 막아야 합니다. 아니요, 집집마다 횃불을 밝혀야 하오. 다 필요 없고 놈에게 바칠 재물을 준비합시다.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는 의견들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누군가는 호랑이가 물을 싫어하니 우물가에 숨어야 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호랑이가 불을 좋아하니 불을 꺼야 한다고 주장하며 멱살잡이까지 벌어졌다.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마을의 인심은 호랑이 소동으로 인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결국 박영감은 땀을 뻘뻘 흘리며 중재에 나섰으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성난 파도와 같은 군중의 아우성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이보게들 싸우지들 말고 내 말 좀 들어보게. 촌장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사람들은 각자 살 길을 찾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개 중에는 벌써 보찜을 싸서 처갓집으로 피신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문을 못질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정작 호랑이를 직접 봤다는 사람은 칠성 하나뿐이었으나 아무도 그 사실을 상기하려 하지 않았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그림자가 길어지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더욱 자극했다. 산등성이가 붉게 물들자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다. 저기 봐라. 저 산마루에 붉은 눈이 보인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곳을 쳐다보았으나 그것은 그저 지는 해에 반사된 바위일 뿐이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눈에는 모든 것이 호랑이로 보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도 호랑이의 발톱 같았고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도 호랑이의 포효처럼 들렸다. 집단 히스테리는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결국 회의는 흐지부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쫓기듯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다. 평소라면 이웃끼리 모여 저녁밥을 나누어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을 시간이건만 오늘은 쥐 죽은 듯한 고요만이 골목을 채우고 있었다. 담장 너머로 들리는 것은 둔탁한 망치질 소리뿐이었는데 사람들이 창문과 문틈을 막느라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을 막기 위해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참으로 우스꽝스럽고도 애처로웠다. 칠성은 자신의 집 캔마루에 앉아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
굽신거리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마을이 들썩거리는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했다. 내가 호랑이 덕분에 팔자를 고치는구나. 내일은 또 무슨 이야기를 지어내서 저 멍청한 양반들을 놀려줄까. 그는 낄낄거리며 막걸리 사발을 들이켰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진짜 호랑이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순찰을 돌기로 한 장정들은 횃불을 들고 벌벌 떨며 골목을 서성거렸는데 고양이 한 마리만 튀어나와도 기겁을 하며 주저앉을 기세였다. 어이 김, 서방, 자네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지 않나? 에이, 재수 없는 소리 말게. 나 오줌 쌀 뻔했잖아. 그들의 대화는 용기 있는 척하려 애쓰는 허세로 가득 차 있었다. 바람 소리만 윙윙거려도 그들은 횃불을 휘두르며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마을 밖 숲속에서는 부엉이가 부엉부엉 하고 울었는데 그 소리마저도 사람들에게는 너희를 다 잡아먹겠다는 호랑이의 경고처럼 들렸다.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오줌을 지렸고 어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귀를 곤두세웠다. 정작 숲속의 짐승들은 더위에 지쳐 잠들어 있거나 먹이를 찾아 조용히 움직일 뿐이었는데 인간들의 상상 속에서 그들은 지옥의 사자가 되어 마을을 포위하고 있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되고 무지는 소문을 먹고 자라 괴물을 낳는 법이었다. 이윽고 닭이 태들치며 새벽을 알렸지만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감 대신 피로와 공포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밤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야기했다. 놈이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려고 숨죽이고 있는 게야. 오늘 밤이 고비라네. 오늘 밤에 틀림없이 사단이 날 거야. 사람들은 없는 재앙을 기다리며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었다. 우물가는 텅 비었고 논밭은 버려졌으며 마을은 마치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이튿날 정오마을 어귀에 낯선 행색의 사내가 나타났는데 그는 등 뒤에 보찜을 메고 손에는 부적을 주렁주렁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걸음걸이는 거만하기 짝이 없었다. 마을의 흉흉한 소문을 듣고 한몫 챙기러 온 떠돌이 무당이 등장한 것이었다. 호랑이 소동이 절정에 달하자 이제는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들기 시작했다. 마을은 이제 진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인간들의 아기다툼 속으로 빠져들 운명이었다. 사흘이 지나자 마을의 논밭은 주인을 잃은 고아처럼 버려져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뭄으로 이미 바싹 타버린 작물들은 농부들의 손길마저 끊기자 완전히 생기를 잃고 고개를 떨구었다. 평소라면 김매는 소리와 노동요가 울려 퍼졌을 들판에는 까마귀 떼만이 날아들어 불길한 울음을 터뜨릴 뿐이었다. 마을의 대문이란 대문은 모조리 빗장이 걸려 있었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드나들 틈 없이 나무 판자로 덧대어 놓은 꼴이 마치 전쟁터의 요새를 방불케 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굶주림이 서서히 마을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으나 사람들의 눈은 오로지 산 쪽으로만 향해 있었다. 이러한 절망과 공포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온 것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사기꾼의 검은 손길이었다. 마을 어귀의 늙은 팽나무 아래 좌판을 벌인 떠돌이 무당 만신만신 은 형형색색의 깃발을 꽂아놓고 요란하게 방울을 흔들어댔다. 에헤이 물러거라. 썩 물러거라. 북망산천에서 내려온 굶주린 호기 후괴가 이 마을을 덮치려 하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고 붉은색과 푸른색 천을 휘감은 옷차림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으나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장군신처럼 위험 있어 보였다. 만신은 눈을 까짓고 거품을 물어가며 사람들을 협박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연기력은 저잣거리에 광대 뺨칠 수준이었다. 이놈들이 감히 산군님의 노여움을 사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너희들의 부정부징함이 하늘을 찌르고 땅을 울려 산신령께서 호랑이 귀신을 보내신 게야. 이대로라면 사흘 안에 마을은 피바다가 되고 뼈 무덤이 될 것이다. 그 말의 촌장 박영감부터 코 흘리게 아이들까지 모조리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도사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만신은 품속에서 누런 종이에 닭피로 괴발괴발 그린 부적뭉치를 꺼내 들었다. 내 너희들의 정성이 갸륵하여 특별히 비방미성을 내리노라. 이 호환퇴치 대장군 부적을 대문에 붙이면 호랑이 귀신이 범접하지 못할 것이요. 몸에 지니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가 부른 부적값은 쌀 한 가마니 혹은 비단 한 필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다. 평소라면 멱살을 잡고 내쫓았을 가격이었지만 이성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목숨값치고는 싸게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집으로 달려가 쌀독을 긁고 장롱 깊숙이 숨겨둔 쌈짓돈을 꺼내왔다. 내거 먼저 주시오. 우리 집은 산 밑이라 제일 위험하단 말이오. 비켜라. 내가 먼저 왔다. 우리 집 소를 팔아서라도 살 테니 제일 비싼 걸로 주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호랑이 때문에 문밖 출입을 꺼리던 사람들이 부적 한 장을 얻기 위해 서로를 밀치고 욕설을 퍼붓는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만신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그의 전대 속에는 엽전과 은비녀가 차곡차곡 쌓여갔다. 촌장 박 영감은 체면도 잊은 채 만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도사님, 나는 이 마을 촌장이니 특별히 효험 있는 부적을 써주셔야 하오. 내 뒷간에 숨겨둔 꿀단지라도 가져올 테니 제발. 만신은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박영감의 이마에 붉은 점을 찍어주며 속삭였다. 특별히 촌장님께는 천하무적 백호 부적을 드릴 테니 다른 놈들에게는 비밀로 하시오. 박영감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넙죽절을 했으나 그 부적은 사실 만신이 콧물을 닦던 종이에 붉은 물감을 칠한 것에 불과했다. 한편 뺑덕 어멈은 이웃집 최씨 안학과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남은 부적 한 장 때문이었다. 이년아 내놔라. 우리 애 아빠가 사오라고 시킨 거야. 웃기고 있네. 돈은 내가 먼저 냈어. 두 여인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는 구판의 징소리보다 더 시끄러웠다. 호랑이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건만 사람들은 종이 쪼가리 한 장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난하여 부적을 살 돈이 없는 집안의 사람들은 그저 멀리서 발만 동동 구르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만신은 돈주머니가 두둑해지자 본격적으로 구판을 벌이기 시작했다. 돼지머리를 제사상에 올리고 시퍼런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흉내를 내며 괴성을 질러댔다. 어흥. 산군님이 노하셨다. 배가 고프시단다. 술을 가져와라. 고기를 가져와라.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을 식량도 부족한 판국에 구판에 바칠 음식을 마련하느라 곳간을 탈탈 털어야 했다. 굶주린 아이들이 제사상의 떡을 보며 침을 흘렸지만 어른들은 부정탄다며 아이들의 손등을 때려 쫓아냈다. 칠성은 이 광란의 도가니 속에서 묘한 소외감을 느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주인공이었는데 이제 모든 관심은 저 사기꾼 무당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심술이 나서 바닥에 침을 잼뱉으며 중얼거렸다. 흥호랑이는
내가 봤는데 돈은 저놈이 다 벌어가는구나. 세상 참 불공평하네. 하지만 그 역시 부적의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어서 몰래 챙겨둔 곶감 2첩을 들고 슬그머니 줄 끝에 섰다. 이보시오. 나무꾼 목도 하나 남겨주시오. 이런 뭐지? 강동이 구판이 절정에 달하자 만신은 신들린 듯 공중제비를 돌며 주문을 외웠다. 엄마니 밤매 훔이 아니라 호랑이야 물러거라. 돈은 다 내 것이라. 옆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헛소리를 주문처럼 외워댔지만 사람들은 그저 영험한 시다를 연발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만신은 작두를 타는 척하다가 슬쩍 내려와서는 눈을 까짓고 예언을 쏟아냈다. 오늘 밤 산군이 마을을 내려다볼 것이다. 부적 없는 집은 문단속 잘해라. 나는 책임 못 진다. 그 한마디는 부적을 사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의 풍경은 기이하게 변했다. 부적을 붙인 집들은 짐짓 안도감에 젖어 큰 소리로 떠들거나 웃음소리를 흘려보냈지만 그렇지 못한 집들은 불조차 켜지 못한 채 숨죽여 흐느꼈다. 부적 한 장이 생사와 귀천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이웃 간의 정은 종이 한 장 차이로 갈기갈기 찢어졌고 가진 자들의 오만과 없는 자들의 공포가 밤공기를 차갑게 갈랐다. 마을은 이제 호랑이의 위협보다 인간이 만든 차별과 미신의 장벽에 갇혀버렸다. 만신은 마을 회관에 가장 좋은 방을 차지하고 앉아 마을 사람들이 바친 술과 고기로 배를 채우며 킬킬거렸다. 조선 팔도에 멍청이들이 많다지만 이 마을만큼 털어먹기 좋은 곳은 처음이로구나. 호랑이가 진짜 있든 없든 내 배는 터지게 불렀으니 이것이 바로 태평성대 아니겠느냐. 그는 닭다리를 뜯으며 옆에 쌓인 엽전 꾸러미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가뭄에 마른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악하는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만신에게는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릴 뿐이었다. 밤이 깊어가도 사람들의 불안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부적을 대문에 붙여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 뺑덕 어머문 남편에게 몽둥이를 들고 대문 앞을 지키라고 성화였다. 여보, 졸지 말고 똑바로 서 있어. 저 부적이 바람에 날아가면 우리 다 죽는 거야. 그녀의 남편은 꾸벅꾸벅 졸다가 화들짝 놀라며 허공에 몽둥이질을 해댔다. 이처럼 미신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정상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호랑이는 여전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만 마을은 이미 미신이라는 거대한 맹수에게 잡아먹힌 상태였다. 한편 촌장 박영감의 집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박영감이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천하무적 백호부적을 손자가 딱지치기 놀이에 써버린 것이었다. 이 녀석아, 그게 어떤 부적이라고. 박영감은 노발대발하며 손자의 엉덩이를 때렸지만 이미 구겨지고 흙이 묻은 부적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다. 박영감은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의 아내는 이제 우린 다 죽었다며 대성통곡을 했다. 이 우스꽝스러운 비극은 마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새벽녘 안개가 자욱하게 끼자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을씨년스러워졌다. 밤새 호랑이 걱정에 시달린 사람들은 빼탄 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다행히 밤새 끌려간 사람은 없었으나 사람들은 그것이 모두 만신의 도술 덕분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역시 도사님 용하셔. 부적 덕분에 살았네. 사람들은 만신을 생명의 은인으로 추앙하기 시작했고 만신은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아 산군을 물리쳤노라.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더 큰 정성이 필요해. 그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금 주머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쌀떡뿐만 아니라
솥단지까지 팔아야 할 판이었다. 가뭄으로 인한 흉년 호랑이에 대한 공포, 그리고 사이비 무당의 수탈까지 겹친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 마을은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 호랑이를 잡겠다고 나선 또 다른 불청객들이 마을 입구에 당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구판보다 더한 난장판을 예고하고 있었다. 만신이 구판을 벌여 마을의 곳간을 반쯤 비워냈을 무렵 마을 입구 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먼지구름이 피어올랐다. 비켜라. 비켜. 천하제일 호랑이 사냥꾼 호보기 사단 후부키슈탄 이 납시였다.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와 함께 나타난 이들은 5명의 사내였는데 그들의 행색은 위풍당당하기보다는 기괴함에 가까웠다. 대장으로 보이는 자는 배가 산만하게 튀어나와 갑옷이 터질 듯했고 나머지 졸개들은 녹슨 창과 이 빠진 칼을 차고 있었으며 타고 온 말들은 늙고 병들어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관군 출신의 정예 부대라 칭했으나 누가 봐도 산적대나 다름없는 몰골이었다. 촌장 박영감은 그들이 구세주라도 되는 양맨발로 뛰어나가 맞이했다. 아이고, 장군님들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살았습니다. 대장 마씨는 말 위에서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수염을 쓸어내렸다. 이 마을에 집채만 한 호랑이가 나타났다지 내 맨손으로 때려잡아 가죽을 벗겨줄 테니 걱정 마시오. 다만 우리 형제들이 먼 길을 오느라 기력이 쇠하였으니 우선 여기부터 해야겠소. 그의 눈은 마을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집 담장 너머로 보이는 암탉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비상식량을 털어야 했다. 만신에게 털린 것도 억울한데 이번에는 장정 5명의 뱃속을 채워야 하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마대장은 마을 회관 앞 평상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닭 백숙을 내오라느니 술을 가져오라느니 호통을 쳤다. 이보시오. 호랑이를 잡으려면 힘을 써야 하는데 이따위 실의 기국으로 힘을 쓰겠소. 시 암탉이라도 잡아오란 말이오. 굶주림에 허덕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요구는 호랑이의 포효보다 더 무섭게 들렸다. 한쪽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무당 만신은 심기가 매우 불편했다. 자신의 구역에 굴러들어온 돌들이 상석을 차지하고 앉았으니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만신은 부채를 쫙 펼치며 비아냥거렸다. 흥칼 솜씨는 모르겠지만 숟가락 놀리는 솜씨는 천하제일이로구먼. 호랑이가 밤냄새 맡고 도망가겠어. 그 말에 마대장이 닭다리를 뜯다 말고 눈을 부라렸다. 뭐라, 이 요망한 무당놈이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우리는 나라에서 인정한 차코갑사 조후자씨의 후예들이란 말이다. 마대장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그들의 작전회의라는 것은 그저 술판을 벌이는 것에 불과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그들의 허풍은 하늘을 찌를 기세였다. 내가 왕년에는 백두산 호랑이 꼬리를 잡고 줄넘기를 했지. 나는 호랑이 입에 손을 넣어 이빨을 몽땅 뽑아버린 적도 있어. 말도 안 되는 무용담들이 쏟아져 나왔고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우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며 맞장구를 쳐주어야 했다. 칠성은 그들의 거짓말이 자신의 것보다 한 수 위임을 깨닫고 묘한 패배감을 맛보았다. 술기운이 오르자 마대장은 솜씨를 보여주겠다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활을 집어들었다. 잘 보시오. 저기, 저 감나무의 홍시를 맞춰 떨어뜨리겠소.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마대장은 잔뜩 폼을 잡고 시위를 당겼다. 피웅하는 소리와 함께 날아간 화살은 감나무는커녕 구경하던 박영감의 갓을 스치고 지나가 뒤쪽 장독대를 깨뜨리고 말았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간장 독이 깨지자 박영감의 아내는 아이고,
곡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 마대장은 얼굴이 벌개졌지만 뻔뻔하게 헛기침을 하며 둘러댔다. 에헴, 바람이 갑자기 바뀌었군. 그리고 이 활은 너무 가벼워서 내 힘을 감당하지 못해. 0점이 안 맞는구먼. 쫄개들은 옆에서 역시 대장님의 힘은 천하장사십니다. 활이 버티지를 못하네요. 하며 아부를 떨기에 바빴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양반들 정말 호랑이 잡는 거 맞아. 활 쏘는 솜씨가 우리 집 막내보다 못한데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들은 호랑이 사냥은 뒷전이고 마을의 아낙네들에게 주파를 던지거나 힘없는 노인들을 부려먹는데 더 열중했다. 이복의 칠성이라고 했나. 자네가 산길을 잘 안다니 앞장서게. 이치가 앞는 호랑이가 나타나면 우리가 뒤에서 덮칠 테니. 마대장이 칠성의 등을 떠밀며 말했다. 칠성은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저는 다리가 부실해서 못 갑니다요. 그리고 호랑이는 밤에만 나오는데 대낮에 가봐야 허탕입니다. 칠성은 이들이 자신을 미끼로 쓸 속셈임을 눈치채고 필사적으로 핑계를 댔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호복이 사단은 산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술만 퍼마시고 있었다. 박영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군님, 이제 날이 어두워지는데 매복이라도 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마대장은 혀꼬인 소리로 대답했다. 이 사람아, 병법도 모르는가. 호랑이는 예민한 짐승이라 살기를 감춰야 해. 우리가 이렇게 술을 마시고 취한 척하면 놈이 방심하고 내려올 걸세. 그때를 노리는 거지. 이것이 바로 취건죄쾨을 응용한 취호, 쥐후, 사냥법이야. 밤이 깊어지자 호복이사단은 마을 회관 대청마루에 대자로 뻗어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천둥이 치는 것 같아 진짜 호랑이가 왔다가도 시끄러워서 도망갈 지경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호랑이로부터 마을을 지켜달라고 불렀더니 도리어 술주정뱅이 상전들을 모시게 생긴 꼴이었다. 무당만씨는 그 틈을 타 사람들 사이를 돌며 속삭였다. 거보시오. 저놈들은 가짜요. 오직 내 부정만이 살 길이라니까. 마을의 식량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가뭄에 말라 죽은 작물만신의 구판 비용, 그리고 호복이 사단의 술값까지. 마을은 삼중고에 시달리며 피폐해져 갔다. 창고에 남은 쌀이라곤 쥐가 먹다 남은 부스러기뿐이었고 우물의 물은 이제 흙탕물만 고여 있었다. 사람들의 눈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절망만이 가득 찼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매 한 가지로구나. 촌장 박영감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시각 산속의 호랑이는 마을에서 나는 닭냄새와 술냄새를 맡고 킁킁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에서 들려오는 꽹과리 소리와 고함 소리, 그리고 정체불명의 코골이 소리에 기겁하여 감히 내려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짐승의 본능으로 보기에 저 아래 마을은 미친 광치가 지배하는 위험한 소굴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그저 목이 말라 물을 찾고 싶었을 뿐인데 인간들은 스스로 난리법석을 떨며 호랑이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셈이었다. 다음날 아침 숙취로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난 마대장은 뻔뻔하게도 또 밥 타령을 했다. 해장국 좀 가져와 봐라. 속이 쓰려서 원. 아낙네들은 분통이 터졌지만 칼을 차고 있는 그들이 무서워 거역할 수가 없었다. 그때 칠성이 헐레벌떡 뛰어와 소리쳤다. 대장님, 저기 숲속에 호랑이 똥 같은 게 보입니다. 사실 그것은 멧돼지의 똥이었으나 칠성은
이 귀찮은 식객들을 쫓아내고 싶어 거짓말을 보탠 것이었다. 마대장은 그 말에 화들짝 놀라 딸꾹질을 시작했다. 뭐라, 호랑이 똥끄가 아직 술이 안 깼는데 작전상 후퇴다. 일단 진열을 정비해야 해. 그는 허둥지둥 갑옷을 챙겨 입으며 도망갈 구실을 찾기에 바빴다. 졸개들도 덩달아 부산을 떨며 말에 올라타려다 낙마를 하는 둥 꼴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그 누구도 호복이 사단을 믿지 않았다. 뻘리만 결국 마대장 일행은 호랑이의 기운을 탐색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마을 외곽의 안전한 둔덕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들은 거기서 마을을 지키는 척하며 지나가는 행인들의 보찜이나 털 생각이었다. 마을 안에는 사기꾼 무당이, 마을 밖에는 산적 같은 사냥꾼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 마을은 문자 그대로 독 안에 든 쥐꼴이 되었다. 이 총체적 난국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힘없는 백성들이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었고 노인들은 공포와 더위에 지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물 한 모금, 쌀 한 톨이 아쉬운 상황에서 인간의 탐욕과 허세는 호랑이보다 더 잔인하게 마을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 비극적인 소동은 이제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치닫고 있었으니 과연 이 마을의 평화는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밤이 되자 다시금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닌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어디선가 구구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호랑이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마른 하늘에 치는 천둥소리 같기도 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드디어 올 것이 왔는가. 진짜 공포가 문턱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한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 속을 응시했다. 이 웃지 못할 촌극의 절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은 무덤 속처럼 고요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찜통더위 속에서 귀뚜라미조차 숨을 죽였고 오직 사람들의 불안한 숨소리만이 얇은 창호지 문을 넘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으니 이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촌장 박영감은 마른 침을 삼키며 방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짙은 어둠뿐이었다. 오늘따라 밤 공기가 예사롭지 않구나. 무슨 일이 터져도 크게 터질 징조야. 그의 불길한 예감은 척추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다. 자정이 조금 넘었을 무렵 마을 뒷산 쪽에서 대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쾅, 쾅, 우르릉. 그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같기도 했고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다. 사실 그것은 오랜 가뭄 끝에 메마른 집안이 약해져 산비탈의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소리이거나 비를 예고하는 마른 천둥 소리였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공포에 절어있던 마을 사람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단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었다. 바로 호랑이의 포효였다. 악, 호랑이다. 호랑이가 내려왔다. 누군가의 찢어질 듯한 비명과 함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엄니 살려줘유. 여보애들 챙겨.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안전하게 숨어있던 집을 버리고 오히려 더 위험할지도 모르는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마을 외곽 둔덕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호복이 사단의 반응이 가장 가관이었다. 소리에 놀랍게 깬 마대장은 바지를 입는 것도 잊은 채
속옷 차림으로 텐트를 찢고 뛰쳐나왔다. 으악, 사람 살려. 호랑이가 나를 잡으러 왔다. 천하제일의 사냥꾼이라 큰 소리 치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마치 겁먹은 똥개처럼 꼬리를 말고 도망치기에 바빴다. 그의 부하들 역시 창과 칼을 내팽개치고 서로 먼저 도망가겠다고 밀치고 당기며 볼성사나운 추태를 부렸다. 무당만신 역시 혼비백산하여 도망칠 준비를 했다. 그는 챙겨두었던 돈보따리를 움켜쥐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으나 너무 서두른 나머지 자신의 긴 도포자락에 걸려 쿠당탕하고 넘어지고 말았다. 엽전 꾸러미가 터지면서 바닥에 페르르 쏟아졌지만 그는 돈을 주울 생각도 못하고 네 발로 기어서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상군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천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는 덜덜 떨며 자신이 사기쳤던 신에게 빌고 또 빌었다. 마을 안쪽에서는 그야말로 생지옥이 펼쳐지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로 인해 병목 현상이 일어났고 넘어진 사람 위로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며 뒤엉켜버렸다. 비켜, 나부터 살자. 아이고, 내 다리 비명과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기도 전에 이웃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을 판이었다. 공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생존 본능만을 끄집어냈다. 칠성은 자다가 날벼락을 맞고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려다 마루에서 굴러떨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마당에 있는 빈 장독 항아리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쏙 들어갔다. 나무관세음 보살, 아니 산신령님, 제발 저를 못 본 척 해주십시오. 그는 항아리 속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숨을 죽였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마치 지옥의 아우성처럼 들려왔다. 칠성은 자신이 쏘아올린 작은 거짓말이 이렇게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점잖은 척하던 김진사는 채통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감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는데 그 날렵함이 원숭이 저리가라였다. 그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벌벌 떨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횃불을 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불타는 개미집을 보는 것 같았다. 어허, 세상 말세로다. 호환 후환보다 인환, 른환이 더 무섭다더니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그는 공포 속에서도 혀를 차며 탄식했다. 뺑덕 어멈의 남편은 외양간의 소를 지키겠답시고 낫을 들고 뛰어나갔으나 놀란 소가 고삐를 끊고 달아나는 바람에 쇠똥 구덩이에 처박히고 말았다. 이놈의 소가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네. 야, 이놈아, 너 없으면 우리 집 망해. 그는 똥투성이가 된 채 울부짖었지만 소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마을을 지키던 개들도 분위기에 휩쓸려 컹컹 짖어대거나 꼬리를 말고 마루 밑으로 숨어들어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속옷 차림의 마하대장 일행과 마을 밖으로 도망치려던 주민들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으아, 호랑이다. 아니야, 사람이야. 서로를 호랑이로 착각한 양쪽 무리는 엉겨붙어 난투극을 벌였다. 어둠 속이라 피하 식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은 허공에 주먹질을 하고 머리채를 잡으며 뒹굴었다. 이 짐승놈아, 저리 가라. 내 이놈, 감히 대장님을 공격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었으나 당사자들에게는 목숨을 건 사투였다. 한참 동안의 대혼란 끝에 누군가가 횃불을 높이 들고 소리쳤다. 잠깐 멈추시오. 호랑이가 어디 있어? 그 외침에 사람들은 동작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찢어진 옷, 벗겨진 신발, 멍든 얼굴들.
처참한 몰골의 사람들만 있을 뿐 호랑이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산 쪽은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들리는 것은 오직 사람들의 심장 뛰는 소리와 바람 소리뿐이었다. 호랑이는 누군가가 멍하니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 굉음이 들렸고 누군가 호랑이라고 소리쳤는데 정작 호랑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대장은 팬티 차림으로 엉거주춤 서 있다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황급히 바닥에 떨어진 멍석으로 몸을 가렸다. 내가 놈의 길을 느껴서 쫓아버렸소. 놈이 내 기백에 눌려 도망간 것이오. 그제야 사람들은 사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 굉음은 호랑이 울음소리가 아니라 자연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아무런 실체도 없는 공포에 쫓겨 이 난리를 피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것은 뼈저린 창피함과 허탈함이었다. 아이고, 내 허리야. 내 신발 한 짝은 어디 갔어? 사람들은 주저앉아 신세를 한탄하거나 부상당한 곳을 문지르며 끙끙거렸다. 항아리 속에 숨어있던 칠성도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머리를 내밀었다. 갓나갔어. 그의 얼굴에는 그을음과 거미줄이 잔뜩 묻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옆에 있던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피구숨을 터뜨렸다. 김진사도 나무에서 내려오려다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베섰고 만신은 마루 밑에서 기어나와 먼지를 털며 애껴냈다 치자고 중얼거렸다. 이번 소동으로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다. 담장이 무너지고 장독대가 깨졌으며 잃어버린 가축도 부지기수였다. 호랑이는 발톱 하나 쓰지 않고도 마을 하나를 초토화시킨 셈이었다. 박영감은 헝클어진 상투를 부여잡고 탄식했다. 우리가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겁쟁이가 진짜 괴물이었어. 하지만 이 난리통에도 하늘은 무심하게도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았다. 오히려 마른 번개가 번쩍이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롱하는 듯했다. 소동은 끝났지만 갈증과 더위, 그리고 내일 당장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사람들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차라리 진짜 호랑이가 나타나서 한판 붙는 게 낫지. 이런 보이지 않는 공포와의 싸움은 사람을 말려 죽이는 고문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밤은 다시 깊어졌지만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에도 사람들은 화들짝 놀랐고 바람에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에도 가슴을 쓸어내렸다. 호랑이 트라우마는 마을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버렸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산 꼭대기 바위 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진짜 호랑이는 인간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하품을 길게 내뱉었다. 인간들이란 참으로 시끄러운 족속이로구나. 다음날 마을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가라앉았다. 서로 얼굴 보기가 민망하여 눈을 피했고 어젯밤의 추태에 대해 아무도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침묵을 깨뜨린 것은 관아에서 파견된 포졸들의 고함 소리였다. 어명이다. 마을을 봉쇄하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청에서 후환을 핑계로 마을을 격리하러 온 것이었다. 이제 마을은 밖으로 나갈 수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 마대장 일행은 슬그머니 짐을 싸서 도망치려 했으나 포졸들에게 붙잡혀 마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아니, 우리는 호랑이 잡으러 온 용병들이요, 보내주시오. 대장이 항변했지만 포졸 대장은 차갑게 일갈했다. 호랑이를 잡기 전까지는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간다. 내 놈들이
사냥꾼이라면 밥값을 해라. 이제 사기꾼들과 겁쟁이 마을 사람들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어 닥쳐올 운명에 맞서야만 했다. 물은 말라가고 인심은 흉흉해지는데 굳게 닫힌 마을 문 너머로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해는 중천에 떠올라 이글거리는 열기를 토해내고 있었고 전날 밤에 소동으로 지칠 대로 지친 마을 사람들은 멍하니 마을 입구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징소리와 나팔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관아, 행차시다. 모두 길을 비켜라 하는 호령소리가 들려왔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행렬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으니 앞에는 오방색 깃발이 나부끼고 뒤에는 창을 든 포졸들이 위엄있게 따르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4명이 매는 가마가 있었고 그 안에는 이 고을의 현관편 사또가 부채질을 하며 앉아 있었다. 가뭄과 호환으로 죽어가는 마을의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관아의 행차는 마치 꽃놀이라도 나온 듯 사치스러웠다. 가마에서 내린 변사또는 비단 관복을 휘날리며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기름진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그는 흙먼지가 날린다며 연신 옷소매로 코를 막아댔다. 에잉 죄, 마을꼴이 이게 뭐란 말이냐. 호랑이가 휩쓸고 갔다고 하더니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돼지우리 같구나. 그의 말투에는 백성에 대한 연민은 눈꼽만큼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비단신이 더러워질까 걱정하는 마음뿐이었다. 촌장 박 영감과 마을 사람들은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렸다. 사또나리 살려주십시오. 호랑이 때문에 농사도 못 짓고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변사또는 헛기침을 하며 근엄한 표정을 지었다. 내 너희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친히 이곳까지 왕림하였노라. 듣자 하니 이 산에 흉악한 범이 날뛰어 인명을 해친다지. 이는 나라의 근심이자 나의 수치라. 그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놓을 뿐 정작 호랑이를 잡을 계책이나 구호 물품은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뒤에 선 포졸들은 마을 입구에 나무 울타리를 치고 붉은 줄을 매느라 분주했다. 박영감이 고개를 들고 물었다. 사또나리, 저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러 온 게 아닙니까? 간다는 도와주는 것이지. 변사또가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 호랑이는 보통 놈이 아니라고 들었다. 자칫하여 놈이 산을 내려와 읍내까지 쳐들어오면 더 큰 피해가 나지 않겠느냐 하여 이것은 호환, 방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특별 격리 조치이니라. 그의 말인즉슨 마을 사람들을 미끼로 호랑이를 산속에 가둬두고 자신들이 사는 읍내는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이기적인 계산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또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보고 저 산속의 괴물과 함께 갇혀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칠성이 울부짖으며 뛰쳐나갔으나 포졸들의 창끝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물러거라. 관의 명령을 거역할 셈이냐. 서슬퍼런 창날 앞에 칠성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변사또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너희가 호랑이를 잡거나 놈이 굶어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 선을 넘을 수 없다. 만약 몰래 도망치다 걸리면 그 즉시 엄벌에 처할 것이다. 구원자인 줄 알았던 관군이 순식간에 간수칸소로 돌변하는 순간이었다. 이 사태에 당황한 것은 마을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마을에 갇혀있던 호보기 사단의 마대장 일행도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다. 이보시오. 사또, 우리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오 호랑이 잡으러 온 용병들이란 말이오. 우리까지 가두면 어떡하오. 마대장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변사또는 코웃음을 쳤다. 어허, 그 유명한 호보기사단인가. 잘 되었군. 자네들이 그토록 용맹하다면
어서 산으로 가서 범을 잡아오게. 범머리를 가져오면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큰 상도 내리겠네. 졸지에 도간에 든 쥐신새가 된 마 대장은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도망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이제 진짜로 호랑이와 맞서 싸워야 할 판국이 된 것이다. 만신 또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쥐구멍을 찾았으나 마을을 겹겹이 포위한 포졸들의 경비가 삼엄하여 빠져나갈 틈이 없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구판버리다가 재물되게 생겼네. 만신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혀를 찼다. 꼴 좋다. 우리 등골 빼먹더니 같이 죽게 생겼네. 봉쇄는 생각보다 철저하고 잔인했다. 마을 앞 개울로 가는 길마저 차단되어 사람들은 식수를 구할 길이 막막해졌다. 마을 안의 우물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어 흙탕물만 고여 있었고 그마저도 서로 먹겠다고 아기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물을 주시오. 아이들이 목이 말라 울부짖었으나 울타리 밖의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시원한 계곡물을 떠다가 자기들끼리 꿀꺽꿀꺽 마셔대며 마을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웠다. 태양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라 마을 전체를 거대한 화로처럼 달구었다. 타는 듯한 갈증은 공포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었다. 사람들의 입술은 논바닥처럼 갈라졌고 눈은 참하게 들어갔다.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게 낫지. 목말라 죽는 건 못 참겠다. 몇몇 장정들이 흥분하여 울타리를 넘으려 했으나 곤장 세례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쫓겨났다. 변사또는 멀찍이 떨어진 정자에 앉아 시원한 화채를 즐기며 그 광경을 구경거리 삼아 지켜보았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엉뚱한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게 다 칠성이 놈 때문이야. 내 놈이 호랑이를 봤다고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이 사달이 난 거 아니냐. 누군가 소리치자 화살은 칠성에게로 쏟아졌다. 맞아. 네가 책임져라. 네가 가서 호랑이를 잡아오든가 사또한테 가서 빌든가 해라. 칠성은 억울했지만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의 작은 거짓말이 관아의 개입을 불러왔고 결국 마을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었으니 말이다. 마대장 일행도 안전하지 못했다. 밥만 축내는 식충이들아. 밥값 내놓아라. 굶주리고 목마른 마을 사람들이 낫과 호미를 들고 위협하자 천하제일 사냥꾼들은 꼬리를 내리고 헛간 구석으로 숨어들었다. 진정하시오들. 우리도 피해자여. 그들의 비굴한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다. 권력과나 무력, 용병, 종교, 무당, 그 어떤 것도 이 재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고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만이 남았다. 밤이 되자 포졸들은 울타리 주변에 횃불을 밝혀 도주로를 차단했다. 불빛에 비친 창날이 번뜩거려 마을 사람들을 위압했다. 갇힌 자들의 공포와 밖에서 지키는 자들의 무심함이 교차하는 잔인한 밤이었다. 마을 안에서는 물 한 모금을 두고 형제끼리 주먹다짐을 하는 비극이 벌어졌고 힘없는 노인들은 탈진하여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호환후환이 아니라 관환이었다. 변사또는 자신의 천막 안에서 기생들을 불러 술판을 벌였다. 참. 백성들이 저리 우매해서야 내 덕분에 호랑이 밥이 안 되는 줄도 모르고 밖에서 들려오는 곡소리는 풍악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술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마을 쪽으로 흘러가자 굶주린 마을 사람들은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그 냄새는 희망이 아니라 고문이었다. 칠성은 텅 빈 우물 바닥을 내려다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죽일 놈이야. 그는 자책하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때 그의 눈에 띄지 않게 우물 벽 틈새에서 작은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아주 미세한 양이었지만
그것은 생명수와도 같았다. 칠성은 혀를 내밀어 그 물방울을 받아먹으며 생각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서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그리고 진짜 호랑이가 있다면 차라리 놈을 만나 단판이라도 짓고 싶은 심정이었다.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위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이판사판이다. 굶어 죽느니 사또놈 목을 따고 읍내로 나가자 과격파들의 목소리가 커져갔고 온건파들은 말리느라 진땀을 뺐다. 폭동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관아의 봉쇄는 호랑이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분노를 가두어 폭발시키려는 뇌관이 되고 있었다. 한편 산속 깊은 곳 옹달샘마저 말라가고 있었다. 진짜 호랑이는 혀를 내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드러낸 샘터를 배회했다. 짐승에게도 이번 가뭄은 생사를 건 시련이었다.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물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 코를 킁킁거렸다. 그 냄새는 바로 인간들이 사는 마을, 정확히는 관아의 포졸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계곡 쪽에서 풍겨오고 있었다. 목마른 짐승의 눈빛이 서서히 마을 쪽으로 향했다. 인간들이 만든 소동이 진짜 호랑이를 마을로 불러들이고 있는 셈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 광장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촌장의 집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고 촌장은 마대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내 놈들이 나가서 싸워라. 호랑이를 잡든가 포졸들을 뚫든가 하란 말이다. 마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조금만 기다려보시오. 내 비책이 있어. 비책이. 사실 비책 따위는 없었지만 당장 맞아 죽지 않기 위해 둘러댄 것이었다. 이제 마을은 이성 리싱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광기의 도가니였다. 물 한 바가지가 금 한 덩이보다 귀해졌고 이웃사촌은 잠재적 경쟁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인 변 사또는 여전히 울타리 밖에서 뒷짐을 지고 서서 아직도 호랑이를 못 잡았느냐, 참으로 무능한 것들이라며 혀를 차고 있었다. 극한의 갈증과 분노 속에서 마을은 서서히 폭발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타는 듯한 갈증이 사흘 밤낮으로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의 이성 리싱은 뜨거운 태양 아래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려 흔적조차 없었다. 눈은 팡해 들어가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은 그들의 몰골은 흡사 지옥에서 기어나온 아귀 워귀 떼와 다를 바가 없었다. 더 이상 이웃 간의 정이나 도덕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짓밟아야 한다는 끔찍한 생존 본능만이 마을을 지배했다. 누군가 숨겨둔 물 한 모금을 발견하면 서로 빼앗기 위해 머리채를 잡고 뒹굴었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조차 시끄럽다며 타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낀 것은 무당만신이었다. 사람들이 사기당한 돈을 내놓으라며 자신을 죽일 듯한 기세로 노려보자 그는 살 길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혀를 놀렸다. 이 모든 재앙은 산군 산준의 노여움을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놈은 배가 고파서 내려오지 않는가. 누군가 책임을 지고 재물이 되어야 비가 내리고 봉쇄가 풀릴 것이다. 그의 말은 마른 들판에 던져진 불씨처럼 순식간에 사람들의 흉폭한 본성을 일깨웠다. 맞아. 재물이 필요해. 누군가 희생해야 우리가 살아. 사람들은 홀린 듯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아니,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밀 것인가? 처음에 사람들의 눈길은 밤만 축내는 호복이 사단에게 쏠렸다. 저놈들은 돈만 받고 한 게 없잖아. 저놈들을 바치자 성난 군중이 낫을 들고 다가오자 마대장은 녹슨 칼을 뽑아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오냐
덤벼라. 호랑이 밥이 되기 전에 내 칼에 먼저 죽고 싶으냐. 썩어도 준치라고 칼든 용병들에게 덤비기엔 마을 사람들의 담력이 부족했다. 다음 타깃은 만신이었으나 그는 교활하게 빠져나갔다. 나는 신을 모시는 몸이다. 내 몸에 손을 대면 너희들 3대가 벼락을 맞아 죽을 것이다. 저주가 두려운 사람들은 멈칫했다. 결국 화살은 가장 만만한 곳, 힘없고 백없는 사람에게로 향했으니 바로 이 소동의 시발점인 칠성이었다. 그래, 칠성이 내 놈이 처음 호랑이를 봤다고 했지. 네가 데려왔으니 네가 결자해지겠죠. 제재해라. 누군가의 외침에 군중은 올소를 연발하며 칠성의 집으로 몰려갔다. 칠성은 안방 구석에 숨어 있다가 들이닥친 사람들에게 짐짝처럼 끌려 나왔다. 이보시오들, 왜 이러시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가 발버둥 쳤지만 굶주림에 도끼가 오른 장정들의 손길을 뿌리칠 수는 없었다. 칠성의 아내가 남편을 붙잡고 통곡했으나 뺑덕 어멈이 나서서 그녀를 밀쳐버렸다. 아주머니 댁에 남편 하나 죽어서 마을 전체가 산다면 그게 남는 장사 아니오. 조용히 하시오. 인면수심, 렌면소신의 논리가 정의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칠성을 마을 입구 정확히는 변사또가 쳐놓은 봉쇄선, 바로 안쪽에 큰 느티나무 아래로 끌고 갔다. 그곳은 숲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호랑이가 내려온다면 제일 먼저 마주칠 장소였다. 살려주시오. 나는 그저 내가 본 걸 말했을 뿐이오. 거짓말 좀 보탠 게 죽을 죄란 말이오. 칠성은 피를 토하듯 절규했지만 이미 귀가 먼 군중들에게는 그저 재물의 단말마로 들릴 뿐이었다. 촌장 밖 영감조차 먼 산을 바라보며 외면했다. 그 역시 목이 말랐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사람들은 칠성을 밧줄로 꽁꽁 묶어 나무 기둥에 매달았다. 그것도 모자라 호랑이의 식욕을 도두겠다며 마을의 마지막 남은 비쩍 마른 돼지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칠성의 몸에 발랐다. 으흐흐, 이러지 마시오. 제발 물이라도 한 모금 주시오. 피범벅이 된 칠성은 공포와 갈증으로 정신이 혼미해졌다. 사람들의 눈에는 광기 어린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저 녀석이 죽으면 비가 오겠지. 사또가 문을 열어주겠지 하는 막연하고도 잔인한 희망이었다. 만신은 그 앞에서 북을 두드리며 거짓 구판을 벌였다. 받으소서, 받으소서. 이 죄 많은 놈의 살과 피를 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소서. 북소리는 둥둥 울려 퍼졌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햇살은 따가웠다. 변사또는 봉쇄선 너머 정자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찼다. 미개한 것들 같으니라고.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다니 역시 무식하면 용감하구나. 그는 말리기는커녕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부처질을 하며 관망했다. 의식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마을 안쪽으로 사라졌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칠성의 비명소리가 들리기만을 기다렸다. 그것은 죄책감을 덮으려는 비겁한 침묵이었다. 느티나무 아래에는 묶인 칠성과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파리떼만이 남았다. 태양이 서산으로 넘어가며 긴 그림자를 들이우자 칠성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여보, 아이고 엄니. 그의 목소리는 쉬어서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어둠이 내려앉자 숲속은 다시금 기이한 정적이 휩싸였다. 칠성은 눈을 질끈 감았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타설 것 같았다. 자신이 지어낸 집채만 한 호랑이, 불을 뿜는 괴물의 형상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다. 거짓말이 현실이 되어 자신을 잡아먹으러 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칠성은 뼈저리게 후회했다. 내 다시는 입방정을 떨지 않으리라. 살려만 주신다면 벙어리로 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숲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저벅, 저벅.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거친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칠성은 숨을 멈추고 눈을 부릅떴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둥실 떠오르더니 서서히 칠성이 묶인 나무 쪽으로 다가왔다. 진짜 호랑이였다. 사람들이 상상하던 괴물은 아니었지만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는 산군 샨준 그 자체였다. 호랑이는 칠성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섰다. 칠성은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다. 호랑이의 거친 콧김이 칠성의 얼굴에 닿았다. 비릿한 피냄새와 야생의 냄새가 진동했다. 이제 죽었구나. 칠성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눈을 감았다.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렸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달빛을 받아 번뜩였다. 칠성의 바지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하지만 호랑이는 칠성을 물어뜯는 대신 그의 몸에 발린 돼지 피냄새를 킁킁 맡더니 고개를 돌려버렸다. 마치 이런 더러운 것은 먹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였다. 칠성은 실눈을 뜨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부리만 그런 거, 부리만 바나나, 부리만. 호랑이의 시선은 칠성이 아니라 칠성 뒤편에 있는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변사또가 쳐놓은 봉쇄선 너머 포졸들이 마시다 남겨둔 물동이었다. 마을 안에서는 사람들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왜 비명소리가 안 들리지? 벌써 한 입에 삼켜버린 거 아냐? 사람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려 애썼다. 만신은 지금쯤 뼈도 안 남았을 게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죄 없는 자를 사지로 몰아넣은 죄책감이 혹은 호랑이가 배가 차지 않아 마을로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칠성의 목소리가 아닌 굵직하고 낮은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크르릉. 그 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애원에 가까웠으나 겁에 질린 사람들에게는 저승사자의 호출처럼 들렸다. 마을은 다시금 공포의 도가니로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호랑이가 칠성을 지나쳐 봉쇄선, 즉 관아의 포졸들이 지키고 있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시작되었다. 변사또의 막사 주변에서 졸고 있던 포졸들은 갑자기 닥쳐온 한기에 몸을 떨며 눈을 떴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그림자를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다. 오, 호랑이다. 칠성을 미끼로 던져주고 안심하고 있던 그들에게 호랑이가 정면으로 돌진해오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호랑이는 그들 뒤에 있는 물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지만 포졸들이 알 리가 없었다. 바야흐로 호랑이와 관군 그리고 묶여있는 칠성 사이에 기묘한 삼자대면이 벌어지려는 참이었다. 칠성은 질끈, 감은 눈꺼풀 너머로 느껴지는 뜨거운 콧김에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거친 혀가 자신의 볼을 스칠 때마다 사포로 문지르는 듯한 따가움이 느껴졌고 비릿한 야수의 냄새는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제 끝이구나. 내 목덜미를 물어뜯겠지. 그는 속으로 연부를 외우며 최후를 기다렸다. 그러나 호랑이는 킁킁거리며 칠성의 몸에 발린 돼지 피냄새를 맡더니 마치 상한 음식을 본 미식가처럼 인상을 찌푸리고는 푸르륵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칠성은
죽지 않았다는 안도감보다는 호랑이에게조차 무시당했다는 기묘한 굴욕감을 느끼며 실눈을 떴다. 호랑이는 묶여있는 칠성을 낡은 허수아비 취급하며 유유히 지나쳐 마을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목책과 포졸들을 향해 어슬렁거렸다. 그 걸음걸이에는 서두름이 없었고 마치 자신의 앞마당을 산책하는 듯한 여유와 위엄이 넘쳐 흘렀다. 봉쇄선 뒤에서 낄낄거리며 노름을 하던 포졸들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거대한 그림자와 횃불에 반사되어 퍼렇게 빛나는 두 개의 안광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호랑이 누군가의 턱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변사또는 막사 안에서 기생이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시려던 찰나였다.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짜증을 내며 밖을 내다본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집채만 하다는 소문은 과장이었으나 눈앞의 호랑이는 실로 황소만큼이나 거대하고 다부진 체격을 자랑하고 있었다. 변사또의 손에서 술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파열음을 냈다. 저게 왜 여기 있어? 칠성이 놈은 어쩌고? 그는 칠성이 호랑이의 배를 채워줄 것이라 믿었건만 호랑이는 에피타이저를 건너뛰고 바로 본론 관아우로 들이닥친 것이었다. 막아라, 쏴라, 창을 던져라. 변사또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으나 포졸들의 다리는 이미 풀려버린 뒤였다. 창을 든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몇몇은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주저앉았다. 호랑이가 크르릉하고 낮게 으르렁거리자 그 소리는 땅바닥을 타고 포졸들의 발바닥을 간지럽히며 심장을 조여왔다. 용감하게 창을 내밀던 포졸 대장조차 호랑이와 눈이 마주치자 창을 내동댕이 치고 뒷걸음질 쳤다. 백성들에게는 그리도 흉포하던 관군들이 짐승 앞에서는 순한 양보다 못한 꼴이었다. 호랑이는 거추장스러운 목책이 귀찮다는 듯 앞발을 가볍게 휘둘렀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땀 흘려 세운 튼튼한 나무 울타리가 마치 수수깡처럼 힘없이 부러져 나갔다. 그 압도적인 힘에 사람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떡 벌렸다. 호랑이는 무너진 울타리를 사뿐히 치려밟고 관아의 진영 안으로 들어섰다. 이제 호랑이와 변사또 사이에는 얇은 천막 하나밖에 남지 않은 셈이었다. 변사또는 살기 위해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탁자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나리,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기생들이 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으나 그는 발길질을 해대며 뿌리쳤다. 에이, 저리 가라. 내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는 덜덜 떨며 자신의 비단 관복으로 머리를 감쌌는데 엉덩이는 탁자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천하를 호령할 듯 위세를 떨던 사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먹은 살찐 두더지 한 마리만 있을 뿐이었다. 마을 안쪽에서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공포와 동시에 묘한 통쾌함을 느꼈다. 꼴 좋다. 우리 보고 호랑이 밥이 되라더니 지들이 당하네. 뺑덕 어멈이 고소하다는 듯 중얼거렸다. 박 영감은 침을 꼴깍 삼키며 사태를 주시했다. 그런데 이상하구먼. 놈이 사람을 해치지 않아. 그냥 길을 걷고 있어. 그의 말대로 호랑이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포졸들을 쫓거나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귀찮은 파리를 쫓듯 꼬리를 휘저을 뿐 목표가 분명해 보였다. 마대장과 호보기사단은 헛간 지붕 위로 올라가 납작 엎드려 있었다. 대장님,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뒤에서 활을 쏘면 부하의 말에 마대장이 꿀밤을 먹이며 속삭였다. 미쳤느냐? 저건 그냥 호랑이가 아니야. 산신령이야.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려.
그냥 죽은 듯이 있어 그는 사실 화를 쏠 용기도 없었거니와 저 거대한 맹수와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다. 호랑이는 아수라장이 된 관아 진영 한복판에 멈춰 섰다. 주변에는 엎어진 술상 뒹구는 투구 벗겨진 신발들이 즐비했다. 호랑이는 변 사또가 숨어있는 탁자 쪽으로 다가갔다. 희익 탁자 밑에서 단말마 같은 비명이 새어나왔다. 호랑이는 탁자 냄새를 킁킁 맡더니 그 위에 차려진 기름진 안주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앞발로 탁자를 툭 쳐서 뒤집어 버렸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변사또의 엉덩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호랑이의 관심은 변사또의 엉덩이가 아니었다. 호랑이는 변사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막사 바로 옆에 놓인 거대한 물항아리로 시선을 돌렸다. 그것은 변사또가 목욕을 하겠다며 계곡물을 길어다 채워놓은 특대형 항아리였다. 호랑이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다. 놈은 그제야 목적지를 찾았다는 듯 긴장을 풀고 항아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주변의 정적은 숨막힐 듯했다. 수십 명의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거대한 맹수는 오로지 항아리만을 향해 걸어갔다. 누군가가 실수로 밟은 나뭇가지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릴 지경이었다. 호랑이는 항아리 앞에 멈춰 서서 그 안에 찰랑거리는 맑은 물을 내려다보았다. 가뭄에 지친 짐승의 목울대가 크게 움직였다. 그때 정신을 못 차린 포졸 하나가 엉겁결에 돌멩이를 던졌다. 돌멩이는 호랑이의 엉덩이에 툭 하고 맞았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호랑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돌멩이가 날아온 쪽을 노려보았다. 포졸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다. 호랑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포효했다. 크앙. 그 소리는 칠성이 흉내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산천초목을 벌벌 떨게 만드는 진짜 왕의 목소였다. 그 포효 한 방에 남아있던 포졸들은 모조리 기절하거나 오줌을 지리며 도망쳤고 마을 안의 개들은 꼬리를 말고 구석에 처박혔다. 나무에 묶인 칠성은 그 소리에 정신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다. 호랑이는 이제 좀 조용하네 라고 말하듯 콧김을 뿜고는 다시 항아리로 고개를 돌렸다. 인간들의 하찮은 공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였다. 호랑이는 앞발을 항아리 테두리에 턱하니 걸치고 머리를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찹찹찹 소리를 내며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마을 전체로 울려 퍼졌다. 맹수가 사람을 뜯어먹는 소리가 아니라 목마른 짐승이 물을 마시는 지극히 평화롭고도 일상적인 소리였다. 숨어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사람 잡아먹으러 온 거 아니었어. 울음돌아. 한참 동안 물을 마신 호랑이는 고개를 들고 입가에 묻은 물기를 혀로 핥았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놈은 항아리가 반쯤 비워질 정도로 엄청난 양을 들이켰다. 그러고는 배가 부른지 트림을 한번 꺽 하고 내뱉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변사또는 탁자 잔해 속에서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다. 호랑이는 그런 사또를 한심하다는 듯 곁눈질로 한번 쳐다보고는 유유히 몸을 돌렸다. 호랑이가 발길을 돌리자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감이 밀려왔다. 저 호랑이를 막겠다고 구슬하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마을을 봉쇄하며 난리를 피웠던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호랑이는 그저 목이 말랐을 뿐인데 인간들은 스스로 공포라는 괴물을 만들어 그 안에서 허우적거렸던 것이다. 호랑이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묶여있는 칠성 옆을 다시 지나갔다. 기절해 있던 칠성이
으르렁 소리에 놀라 깨어나 눈을 떴을 때 호랑이와 눈이 딱 마주쳤다. 호랑이는 칠성을 잠시 응시하더니 마치 너도 고생이 많다라고 위로하듯 꼬리로 칠성의 얼굴을 탁 치고 지나갔다. 까칠한 털의 감촉의 칠성은 다시 한번 혼절할 뻔했으나 이번에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축 늘어졌다. 산군 샨주는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어둠 속으로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마을에는 부서진 울타리, 뒤집힌 술상, 그리고 넋이 나간 인간 군상들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호랑이에 의해 다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다친 것은 오직 인간들의 자존심과 서로에 대한 신뢰뿐이었다. 밤바람이 불어와 땀에 젖은 사람들의 등을 식혀주었다.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호랑이가 사라진 숲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되찾고 있었지만 인간들의 마을은 이제 수습해야 할 난장판으로 남아 있었다. 변 사또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의 바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얼굴은 흙투성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범이 물러갔다. 내가 나의 위엄으로 쫓아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호랑이의 긴 꼬리가 숲속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자 마을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다. 방금 전까지 심장을 옥죄던 공포는 썰물처럼 빠져나갔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안도감이 아닌 짙은 허탈감과 쪽팔림이었다. 사람들은 멍하니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흙투성이가 된 옷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공포에 질려 일그러졌던 표정들이 달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방금 목격한 장면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혹은 자신들이 벌인 촌극이 너무나 부끄러워서였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변사또였다. 그는 흙 묻은 관복을 털며 일어나 헛기침을 크게 크흠하고 내뱉었다. 다들 보았느냐? 나의 강렬한 기치에 눌려 놈이 주랭랑을 치는 것을 내가 눈빛으로 제압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모두 호랑이, 밥이 되었을 것이다. 탁자 밑에 숨어 엉덩이를 내밀고 있던 걸 모두가 보았건만 그의 뻔뻔함은 하늘을 찌를 기세였다. 포졸들도 그제야 주섬주섬 창을 챙겨들며 역시 사또나리의 위엄은 대단하십니다 라며 영혼 없는 아부를 떨었다.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허세에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들은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나무에 묶여있는 칠성에게 다가갔다. 칠성아, 살아있느냐? 촌장 밖, 영감이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풀어주자 칠성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몸에서는 돼지 피 비린내와 식은땀 냄새가 진동했다. 칠성은 원망 섞인 눈으로 사람들을 올려다보며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사람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법이오. 어떻게 나를...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때 누군가가 호랑이가 머리를 박고 물을 마셨던 항아리를 가리키며 외쳤다. 이것 좀 보시오. 물이 한 방울도 안 남았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다. 사또가 목욕물로 쓰려던 그 큰 항아리는 바닥까지 싹 비워져 있었고 바닥에는 호랑이의 침과 털 몇 가닥만이 남아 있었다. 김진사가 허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놈, 목이 많이 말랐던 개로구나. 그런 사람 고기가 아니라 그저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이 필요했던 게야. 그 한마디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집채만 한 괴물도, 불을 뿜는 요물도, 사람을 홀리는 귀신도 아니었다. 그저 기록적인 가뭄에 목이 타서 물냄새를 맡고 마을로 내려온 늙은 짐승 한 마리였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고작 물 한 모금 찾아온 짐승을 두고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하며 난리를 피우고 구판을 벌이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으니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어디 있겠는가. 아이고, 내 돈 내 쌀 뺑덕. 어멈이 갑자기 땅을 치며 울기 시작했다. 호랑이 귀신이라며 구단하면 다 죽는다며 그녀의 분노는 자연스레 무당 만신에게로 향했다. 만신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변명하느라 바빴다. 어허, 이 무식한 아낙네야. 내 굿 덕분에 산군님이 물만 드시고 가신 게야. 안 그랬으면 피바다가 됐을걸.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사람들의 눈빛이 더 이상 존경이 아닌 살기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붕 위에 숨어있던 호복이 사단마 대장 일행도 슬그머니 내려왔다. 우리는 저놈이 뒤통수를 칠까봐 후방을 경계하고 있었어. 전략적 요충지. 선점이라고나 할까. 마대장이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의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있는 것을 본 아이들이 오줌 싸게 대장이다 하고 놀려댔다. 천하제일 사냥꾼들의 미천은 다 드러났고 그들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마을 사람들은 허탈감에 젖어 깨진 울타리와 엉망이 된 살림살이를 돌아보았다. 호랑이가 부순 것은 울타리 몇 개뿐이었지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부순 것은 훨씬 많았다. 장독대가 깨지고 멍석이 찢어지고 무엇보다 이웃 간의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우리가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지. 호랑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욕심과 두려움이 문제였어. 박영감이 곰방대를 두드리며 탄식했다. 변사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려 들었다. 자자. 어쨌든 호랑이는 물러갔으니 상황 종료다. 나는 읍내로 돌아가서 이 승전보를 조정에 알릴 것이니라. 그는 승전보는커녕 망신살이 뻗쳤지만 어떻게든 포장하여 자신의 공으로 돌릴 심산이었다. 포졸들아, 철수해라. 가마 대령해라. 그는 도망치듯 가마에 올라탔고 포졸들도 챙길 짐도 없이 부랴부랴 대열을 갖추었다. 사또가 떠나자 마을에는 다시 정막이 감돌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정막이었다. 그것은 반성반신과 회한후이헌의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칠성에게 다가가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거나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다. 칠성은 아직 앙금이 풀리지 않았지만 호랑이가 자신을 살려준 것을 생각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짐승이 사람보다 낫더이다. 놈은 적어도 동족을 팔아먹지는 않았으니. 만신과 마대장 일행은 마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짐을 쌌다. 더 이상 이곳에서 뜯어먹을 것도 없거니와 자칫하다간 멍석마리를 당할 분위기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마을 어귀를 빠져나갈 때 뒤통수에 대고 소금이 뿌려졌다. 에이, 재수 온 붙었다. 다시는 오지 마라. 뺑덕 어멈이 소금 한 바가지를 냅다 뿌린 것이었다. 사기꾼들은 쥐새끼처럼 꽁무니를 빼고 달아났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나니 마을에 남은 것은 텅 빈 곳간과 마른 우물뿐이었다.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다. 호랑이는 갔지만 가뭄은 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시금 막막한 현실 앞에 주저앉았다. 이제 뭐 먹고 사나? 물은 어디서 구하나? 절망이 다시 고개를 들려는 찰나였다. 어디선가 후웅 하는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아니라 습기를 머금은 서늘한 바람이었다. 칠성이 코를 킁킁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냄새가 나는데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밤하늘을 가득 메웠던 먹구름 사이로 번쩍하고 진짜 천둥이 쳤다. 이번에는 바위 구르는 소리도 호랑이 울음소리도 아닌
대지를 적셔줄 생명의 소리였다. 비다. 비가 온다. 누군가 외침과 동시에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른 땅에 먼지가 피어오르고 타들어가던 나뭇잎들이 춤을 추었다. 빗방울은 점점 거세져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다. 사람들은 밖으로 뛰쳐나와 빗물을 받아 마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호랑이가 물을 마시고 간 뒤 거짓말처럼 하늘이 열리고 물이 쏟아진 것이었다. 산군님이 기우제를 지내주신 게야 우리가 아니라 호랑이가 비를 불렀어. 사람들은 웃으며 울며 소리쳤다. 깨진 항아리에 빗물이 차오르고 말라 비틀어진 논바닥이 촉촉하게 젖어 들어갔다. 칠성은 빗물에 얼굴의 피와 땀을 씻어내며 생각했다. 어쩌면 그 호랑이는 마을을 벌하러 온 게 아니라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꽉 막힌 하늘문을 열어주러 온 사자시저였을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문을 걸어 잠글 필요도 보초를 설 필요도 없었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평온이 깃들었고 빗물은 사람들의 마음에 쌓인 불신과 미움의 찌꺼기까지 씻어내려주고 있었다. 비록 고가는 비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섭섭할 것이다. 읍내로 돌아간 변사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숲으로 돌아간 호랑이는 또 어디서 물을 찾고 있을까?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빗줄기 속에서 마을은 깨끗하게 정화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질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호랑이가 물 한 모금 마시고 간 사건은 훗날 음수호, 울수이후 소동이라 불리며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었다. 사흘, 밤낮으로 쏟아진 장대비는 마을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던 논바닥은 물을 머금어 찰기가 돌았고 누렇게 타들어가던 벼 이삭들은 다시금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었다. 빗물은 단순히 대지를 적신 것이 아니라 마을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광기와 불신의 찌꺼기들까지 말끔히 씻어내려 보냈다. 호랑이가 다녀간 자리에 남은 것은 공포가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푸른 기운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빗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동안의 서름을 웃음으로 승화시켰다.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마을 사람들은 쑥스러운 얼굴로 마주했다. 이 며칠 전만 해도 서로 멱살을 잡고 죽일 듯이 노려보던 사이였으니 맨정신으로 얼굴을 보기가 민망할 만도 했다. 아이고, 김서방. 그때 내가 눈이 뒤집혔었나 보네. 미안하이. 박영감의 사과에 김서방은 머리를 긁적였다. 아입니다, 촌장님. 저야말로 물 한 바가지 때문에 욕을 했으니 허허 참말로 귀신에 홀렸었나 봅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담장을 함께 쌓고 깨진 장독을 치우며 화해의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이 소동의 중심에 있었던 칠성은 이제 마을의 명사가 되었다. 호랑이와 독대하고도 살아남은 사나이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훈장과도 같았다. 그는 사랑방에 앉아 다리를 꼬고 거드름을 피웠다. 내가 딱 보니까 말이여, 그 산군님이 눈빛이 아주 선하더라고. 내가 목마르시죠? 하고 눈빛을 보내니까 놈도 고개를 끄덕이더라니까. 그의 허풍은 여전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기보다는 귀여운 재담꾼으로 대접해 주었다. 어쨌든 그의 거짓말이 호랑이를 불렀고 호랑이가 비를 불렀으니 결과적으로는 복덩이가 된 셈이었다. 한편 읍내로 도망친 변사또의 이야기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조정에 올린 장계 전키에 이렇게 적었다.
본관이 흉포한 식인 호랑이와 3일 밤낮으로 혈투를 벌인 끝에 나의 높은 덕과 기백으로 감복시켜 쫓아내고 단비까지 내리게 하였음. 이 터무니없는 무용담은 한양까지 전해져 변사 또는 호랑이를 물리친 명관으로 칭송받으며 더 높은 벼슬자리로 영전해 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배꼽을 잡고 웃었다. 호랑이 똥구멍 쳐다보다가 도망친 주제에 명관이라니. 세상 참 요지경이로세. 도망친 무당만신과 호보기사단 일행에 대한 소문도 들려왔다. 만신은 옆 마을에서 또 사기를 치다가 걸려 몰매를 맞고 쫓겨났다 하고, 마대장 일행은 산적을 만나 가진 돈을 몽땅 털리고 알거지가 되었다고 했다. 인과응보, 인고잉보라 했던가. 그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주었던 고통만큼 그들 역시 세상의 매운맛을 톡톡히 보고 있는 듯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안주 삼아 막걸리를 들이키며 역시 착하게 살아야 해 라고 입을 모았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물을 마시고 간과나 터에 깨진 항아리 자리에 작은 돌탑을 쌓았다. 그리고 매년 가뭄이 들 때마다 그곳에 맑은 정화수 진화수의 한 그릇을 떠놓고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호랑이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에 비를 내려주는 수호신 음수호 원수의 후로 추앙받게 된 것이다. 진짜 호랑이가 알면 물 한 번 마신 갑치고는 후하네라고 코웃음을 칠 일이었지만 인간들에게는 믿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가을이 되자 마을은 유례없는 풍년을 맞이했다. 황금 들판이 출렁이고 집집마다 웃음꽃이 피어났다. 호랑이 소동 때 겪었던 굶주림과 갈증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뱁살로 떡을 빚어 나눠 먹으며 지난 여름에 그 난리법석을 추억했다. 그때 뺑덕어멈이 나무 위에 올라갔던 거 기억나. 원숭이도 울고 가겠더라니까. 자네는 바지에 오줌 싸서 아직도 지린내 나는 것 같네. 수치스러운 기억조차 이제는 술자리에 즐거운 안주거리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을 지나던 나그네가 칠성에게 물었다. 이 마을에 전설적인 호랑이가 나타났었다면서요. 정말 집채만 하고 불을 뿜었습니까? 칠성은 시익 웃으며 막걸리 사발을 내려놓았다. 에이, 그건 다 헛소문이요. 내 진짜 이야기를 해주리다. 그놈은 말이오, 아주 목이 마른 외로운 짐승이었소. 우리네 인생처럼 말이오. 칠성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호랑이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일까. 겉으로는 무서워 보이지만 속은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이 붙고 다듬어져 훗날 호랑이와 춤을 춘 마을이라는 민담으로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공포보다는 해학을, 비극보다는 희망을 발견했다. 두려움은 직면하면 별것 아니며 가장 무서운 적은 내면의 의심이라는 교훈과 함께 말이다. 저 멀리 깊은 산속 바위 위에 엎드려 있던 늙은 호랑이는 귀가 간지러운지 뒷발로 긁적였다. 놈은 아래 마을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며 떠들썩한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저 쏟아지는 가을 햇살을 즐기며 하품을 늘어지게 했다. 인간들이란 참 별것도 아닌 일에 호들갑은 노포구는 호랑이는 무심한 눈으로 마을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바람이 불어와 누런 들판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지며 칠성이 묶여있던 자리를 덮어주었다. 호랑이는 갔지만 그가 남긴 물 한 모금의 교훈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남아 흐를 것이다. 세상사 시끄러워도 결국 목마른 자는 물을 찾고 비 온 뒤에는
땅이 굳는 법이니